후세다치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수식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변호사라 부른 후세다치치입니다. 1923년 후세다치치를 동아일보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후세다치치는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죠. 천도교 대교당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조선으로 왔고 강연회를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일본은 후세다치치의 강연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후세다치치의 강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본 순사들이 서서 그의 발언을 제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강연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 마침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다룬 실화이기도 한데요. 의열단원이었던 김시현이 황옥이라는 친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에 36개의 폭탄과 5개의 총을 밀반입했던 거죠. 그렇게 무기를 밀반입해서 국내에서 큰 의거를 일으키려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의열단은 김시현과 황옥이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황옥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열단들의 의거를 몰래 도와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황옥을 두고 진짜 의열단이었는지 아니면 의열단을 체포하기 위해서 의열단의 밀정으로 들어간 친일 경찰이었는지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황옥은 김시현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에서 해고되었거든요. 그러니 황옥이 진짜 밀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시현과 황옥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을 변호해 주었던 이가 역시 후세다치치였습니다. 그렇게 후세다치치가 국내에서 김시현을 변호해주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죠. 1923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일본은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죽이거나 조선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박열이 체포되었죠. 박열은 일본의 태자를 죽이려 했다는 대역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실제로 그 반역 사건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재판장에서 널리 보이겠다는 의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대표한다는 생각에서 박열은 재판정에서 조선의 관복을 입겠다고 했죠. 그렇게 관복을 입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박열은 만세를 외치면서 사형 선고를 기뻐했습니다.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얼마 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일왕이 이들에게 선처를 해줬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선고를 받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그 선고를 찢어버렸다고 하죠. 이 시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해 주었던 이가 후세다치치였습니다. 후세다치치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네코 후미코에게는 혹시 감옥에서 죽거나 할 경우 그 시신을 돌려받을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박열의 가족들이 가네코 후미코를 거두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옥중에서 결혼식을 치른 거였죠. 사실 두 사람은 결혼식이라는 굴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유연애를 하고 동거를 하던 그런 계약 커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염려하던 대로 가네코 후미코는 얼마 후 옥중에서 의문사했습니다. 박열의 가족들이 거두러 올 때까지 후세다치치가 그녀의 유해를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박열의 고향인 문경에 그녀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열과 후세다치치가 얼마나 각별한 관계였는지 이런 사진에서, 그리고 후세다치치가 훗날 박열의 평전을 지었다는 점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또 이어집니다. 1925년이었습니다. 일본의 일왕이 머물고 있는 도쿄의 미주바시라고 하는 이중교에서 김지섭이 폭탄 의거를 일으켰던 겁니다.
김지섭은 몸에 폭탄 3개를 들고 와서 이 이중교에서 던졌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폭탄 3발이 모두 다 불발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재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관동 대학살에 조선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응징이다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으니 사형이 아니면 나를 무죄로 석방하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김지섭을 변호해줬던 이가 후세다치치였죠. 후세다치치는 재판정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크게 외쳤습니다. 폭발물 단속 규칙을 위반했다고 사형에 처한 일이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조선인의 극렬한 행동에는 조선 총독부의 압정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듯 후세다치치는 독립운동가들의 형을 감해달라가 아니라 늘 독립운동가들의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김지섭은 재판정에서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도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김지섭이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그가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까지 후세다치치가 써줬다고 하죠. 결국 김지섭은 옥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부인에게는 힘들게 일본까지 면회 오지 말라고 미안함이 잔뜩 묻어나는 한글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의 옥중 편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고 그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지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지역에 곳곳에 회사를 두면서 토지 신고가 되지 않은 땅들을 마구 수탈하고 있었죠. 전라도 나주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많은 토지들을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나머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이든 농민 한 분이 일본 헌병의 발길에 채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가서 따져도 이들의 말은 들어먹히질 않았죠. 농민들은 혈서를 썼고 그 대표가 그 혈서를 들고 일본으로 후세다치치를 찾아갔습니다. 후세다치치는 이런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는 조선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조선 사람들은 후세다치치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이렇게 열광했습니다. 왔소 왔소 후세 선생, 우리를 살리려 또 왔소. 후세다치치는 조선으로 와서 이 토지 수탈을 두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사기 행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후세다치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급히 농민들을 달래고 타협점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후세다치치는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식민지 정책에 반대한다. 식민지 동포와 함께 그 해방을 바라고 있다 하면서 조선의 식민지 농업 정책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의 편에서 그리고 조선인 약자의 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변호를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농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었고요.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운동에도 그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그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약자의 편에 서서 활동을 했었죠. 이런 활동을 하는 그를 일본은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1932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1933년에 신문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3개월형을 선고받았고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등록은 말소되었고요. 그렇게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후세다치치는 약자의 편에서 변호해 주었지만 많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무료 변론이었죠. 그러니 가족들의 생계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후세다치치가 수감 중일 때는 그의 부인이 하숙을 쳐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선인 유학생들이 너도 나도 후세다치치의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조선인 유학생은 매일 아침 우유 배달을 하면서 꼭 후세다츠치의 집 앞에 우유를 매일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편에 서주었던 후세다츠치의 고마운 마음을 조선의 유학생들 그리고 조선인들은 보답하고 있었죠. 그런데 후세다츠치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세다츠치의 셋째 아들 후세모리오는 교토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은 후세다츠치처럼 톨스토이의 심취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셋째 아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당시 전쟁에 반대하면서 거세게 전쟁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죠. 옥중에서 아마 모진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옥에 갇힌 아들을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변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으니까요. 결국 아들을 변호해 주지도 못한 채 아들은 옥중에서 1944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셋째 아들의 죽음에 후세다츠치의 큰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후세다츠치의 마음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몸져 누운 후세다츠치, 그는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독립 소식을 듣고 조선의 독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날은 나에게도 자유의 날이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 독립투사의 유일한 가장 큰 선물은 당연히 조선 독립 건국 헌법 초안이어야 할 것이다. 그는 독립을 한 조선을 위해서 건국 헌법 초안 사고를 직접 작성해서 박열의 편에 조선에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건국 헌법 초안은 우리나라 건국 헌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후세다츠치의 싸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 이후 후세다츠치는 일본에 남아있는 제1조선인을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독립이 되고 난 이후 후세다츠치는 변호사 자격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법조단을 다시 결성했죠. 이들과 함께 일본에 남겨진 조선인들, 여전히 약자였던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제1조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선거권 부여 운동을 확산시켰고요. 그리고 일본 땅에 남겨진 조선인들, 일본 땅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 대다수가 막걸리를 만들어 몰래 팔았다고 하죠. 결국 이 일로 많은 조선인들이 고초를 겪게 됐는데 후세다츠치는 이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몰래 막걸리를 빚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일본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생계 문제, 그들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본의 탓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후에도 그는 일본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는 1953년 7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은 조선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 조선인들의 편이다. 약자들의 편이다. 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하죠. 그는 한평생 옳고 약한 자를 위해 나를 강하게 만들어라. 나는 양심을 믿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지더라도 당신들의 뜻은 지지 않을 것이다. 후세다츠치를 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이들의 기금을 모아서 후세다츠치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이렇게 후세다츠치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다츠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후세다츠치처럼 신념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념조차 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후세다츠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핑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신념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답하는 삶을
사시라고요.